문학은 개뿔. 문학은 개뿔. 3회 문단 내 성폭력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문학은 개꿀의 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입니다. 2회에서 마지막에 하던 얘기가 권력 문제였죠.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과연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문단의 권력자들에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끝났었는데요. 어쨌든 나도 문학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싶고 이런 입장에서 그런 문인들, 그러니까 문단의 구성원들, 이 사람들 의식 수준이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쵸. 지금 보면 조금 참담한 수준이죠.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정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 바꿔보려고 하고 제대로 다시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없진 않았죠. 그 의의를 아무리 그게 뭐 세상 사람들 모른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의의가 확실히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부끄러운 심각한 점들이 보이죠.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폭로된 시인 다수가 문지에서 책을 낸 시인이니까 어쨌든 문지의 입장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또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집을 낸 시인이라는 게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확실히. 국문과 딱 들어갔을 때 그렇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문지에서 나온 시집이 명예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일단 좀 표지가 되게 시적이잖아요. 표지 좀 이상한데. 되게 시집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약간 그 시를 찾는 사람들의 지적 만족감? 이런 거를 좀 채워주는 그런 표지인 것 같아요. 되게 딴 얘기였고. 문지의 권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문지 개간지 하이픈에 실린 유희경 씨의 산문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위트 앤 시니컬이라는 시집 서점에서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의 판매를 보니까 전체 판매 건수 중 64%가 소위 메이저 출판사인 문지, 문동, 민음사, 창비의 시인선이었고 그 중에서도 문지가 가장 높다고 해요. 36.71%고 출판사별 선호도도 문지 시인선이 47.8%. 절반이네요. 47.8%가 50%죠. 그렇다 보니까 문지에서 시집을 냈다고 하면 조금 되게 특별해 보이고 인정받는 시인이구나. 그쵸.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또 송승헌 시인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문학과 지성사에 고합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도 가해 지목자 다수가 문지에서 시집을 낸 시인들이라는 점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쵸. 문지에서 시집을 낸 시인이라는 권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등에 업고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창자 강의를 한다던가 개인 과외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문지에서 시집을 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계속 말하지만 실제로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습작생들 사이에서 이 문지 시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문지 시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문지 쪽에 그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문지는 굉장히 조금 되게 발을 빼는 희한한 입장문을 내요. 제가 뭐 사실 앞에서부터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이 입장문 전문을 보시면 문지가 얼마나 훌륭한 출판사인가를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얼마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출판사인가 이 자랑을 먼저 해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추린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집을 출간한 여러 시인들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식이 줄을 잇는 것을 참담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아픔, 독자들의 실망 앞에서 전통 있는 문학 출판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문장 좀 끊어 씁시다. 아니, 문학한다는 사람들이. 아니, 사실 이 문장에서는 저는 전통 있는 문학 출판사로서밖에 안 보여요.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건 것 같아. 전통 있는 문학 출판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하여튼 깊은 고민을 끝에 지금 나온 결과가 뭔지. 자, 그 뒤에도 갑자기 또 한참 변명을 해요. 문학은 문학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작가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작품 자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은 문학과 지성사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세대의 동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뭔 소리야. 최근의 사태에서는 시인들 자신이 문학적 권위를 얻고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극히 예외적인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다수의 사건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출판사 역시, 이러고 하이픈이 나와요. 하이픈? 출간 결정 과정에서 시인들의 그러한 행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하이픈,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픈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거야, 그래,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몰랐다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죄가 없는데 전통 있는 출판사니까 책임을 져줄게. 지금 이 얘기죠? 자꾸 전통 하니까 종갓집 같지 않아요? 제가 또 집성촌을 체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자꾸 전통 하니까. 부기님은 진짜 종갓집이잖아요. 아, 그래 놓고 문지가 이때까지 약간 고수해온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조금 모던한 그런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가지려고 되게 노력하지 않았나요? 문지? 아니, 모던이고 뭐가 가네. 저 써놓은 거 좀 봐요. 그래 놓고서는 그러니까 전통 이런 거 엄청 강조하고 역사와 뭐 이런 거 다 강조하고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책임을 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폭로된 시인들이랑은 앞으로 계약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판은 법적으로 얽혀 있어서 되게 힘든 일이지만 노력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성범죄자들이랑 시집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전통이 없었으면 내려고 했는데 그건가요? 이런 일 있으니까 피해가긴 좀 어렵게 됐으니까 아 이제 그렇게 안 할게 이거죠. 근데 당연한 걸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죠. 그거 뭐 천 것들이면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격조 있는 집안이니까 요 정도는 해줄게. 지금 이런 말투로 고작 한다는 게 앞으로 계약 안 할 거야. 시집 안 내면 되잖아. 이 얘기잖아요. 범죄자들 그냥 다 갖다 쓰는 TV 예능 프로 제가 진짜 경멸하는데요. 예능은 재밌기라도 하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웃기니까. 아 정말 예능보다 못한 예능은 진짜 웃기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웃기긴 하지. 아니 좀 웃기긴 했어요 이거. 문담 내부에서 문담 내 성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걸 보면서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되거든요. 폭로되는 내용, 뭐 가해자들의 가해 사실 이런 것들도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그걸 대하는 기성 문인들의 태도나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그 답이 없는 거죠. 그쵸.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작가회의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폭로가 있고 나서 12월쯤에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를 꾸리면서 소설가 공지영 씨가 징계위원장을 맡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주목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범죄자들을 어쨌든 뭐 사법적인 처벌은 법원이 하는 거더라도 문단 속에서 이런 어떻게 얘기가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징계위원장이 공지영 씨니까. 공지영 씨 그 소설 중에 영화화된 도가니 같은 거는 그쵸.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런 소설 쓰신 분이니까 기대를 했죠. 원래는 작가회의 측에서도 그러니까 폭로가 막 시작되던 초반에는 이건 작가 개인의 일이고 우리는 친목단체니까 관여할 수 없다고 한번 발을 뺐었어요. 아주 초반에. 아주 초반에. 이제 그 폭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가해 지목인들이 가해 사실을 좀 인정하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내부 성찰을 얘기를 하면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징계위원회를 꾸리게 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작가회의가 어떤 곳인지 잘은 모르지만 알만한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작가들도 많이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찾아봤죠. 근데 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는 암만 찾아봐도 없어. 아, 왜요? 알고 보니까 못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징계위원회를 꾸렸다는 기사에 짧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징계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회원들과 공유할 예정이지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알 수 없어. 무슨 뭘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그치. 처벌을 받기는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야. 무슨 명예요? 누구 명예죠? 아니, 무슨 명예, 무슨 훼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기사를 딱 접하는데, 진짜 현타 오는 것 같았어요. 진짜 현타가 오네요. 이런 게, 그러면 뭐, 친목단체니까 관여할 수 없다고 초반에 얘기를 했던 거, 뭐, 그런 실망감은, 뭐, 둘째 치고, 스타 작가인 공지영 씨를 내세워서, 그래. 내부 성찰을 하는 것 같은 여론전만 하고서 그치만 그 결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가해자가 정말 제일 나쁜 놈이지만 좀 이런 식으로 구는 것도 너무 나빠요. 정말 그쵸. 좀 두둔하고 모른 척하고 아니면 좀 나설 것처럼 하다가 그냥 대충 여론전만 하고 그만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끝까지 아까도 뭐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자정활동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참담한 건 정말로 나서줘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파급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작 침묵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문단 권력을 등에 입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 사실이고 문단 권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런 모양이 된 거죠. 이게 사실 어떤 집단이고 어떤 사회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그 일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또 그 미래를 알 수 있고 얼마나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인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 가해자는 어쩔 수 없는 나쁜 놈이라고 쳐도 그 사람이 좀 제대로 처벌을 받고 뭐 그 처벌이 법적인 처벌이든 아니면은 그 사회적으로 받는 그런 거든 그렇게 되면 조금 기분이 낫더라고요. 뭐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게 되게 사실 그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그런 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짓이 정말 나쁜 짓이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정말 그런 범죄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극혐한다는 의식을 모두가 공유할 때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이제 이거는 사실 성범죄든 뭐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니까 해시태그가 한참
많이 올라오던 당시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폭로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 정말 조용했거든요. 맞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조용해서 저는 그 사람들 다 무슨 산속에 사시는 줄 알았어요. 글 쓰러 뭐 산에 들어가서 그 속세와 인연을 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나무, 공기 뭐 이런 것만 보고 이러면서 사색하고 글 쓰고 이런 게 세상 사는 다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가? 몰라서 몰라서 이렇게 조용한가? 사실 그때 나라 전체가 조금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일들로 이 얘기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거는 그 트위터였잖아요. 트위터를 안 하시는 분들 잘 모르나 보다. 이런 뭐 세상사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그러고 계신가 보다. 근데 아니던데? 그분들 그렇게 조용하시던 분들 어. 진짜 갑자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성명 냈죠. 아니 그게 그냥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도 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그 현실 부정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뭐 이렇게 누구 한 명 뭐 출판사나 어디인가 이렇게 좀 구심점이 되는 한 명이 열심히 이게 뭐 전화를 돌린다거나 찾아간다거나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만 그냥 이름만 여기 이름을 실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모양새만 대충 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제대로 했잖아. 아니 이게 너무 홍대 앞 카페에서 너무 힙하지 않아요? 산속은 무슨 산속? 홍대는 저도 자주 안 가요. 멀어가지고. 아, 아, 그 현수막 크기 겁나 커요. 어. 진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거기서 하셔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씩 딱 마시면서 했을 거 아니야. 문단이 성범죄가 판을 쳐서 그렇게 폭로가 나는 거는 뭐 몰랐든 무시하든 어쨌든 그건 아예 상관 안 해도 이렇게 문재인 후보 지지 성명 하려고는 그 홍대 앞에 카페에 모일 모여서. 수 있는 어. 그 기동성. 더군다나 지난 그 대선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죠. 우리 되게 갑자기 빨리 치러지고. 되게 빨리 찾아온 대선이라 음.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음.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재빠른 그런 집단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오해를 조금 막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희가 정치 참여, 그러니까 문인이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음. 두 번째로는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도 아니에요. 그죠. 그거랑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죠. 네. 지지할 수 있지. 그거야 뭐 본인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뭐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지 성명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 뭐 정치적인 행동할 수도 있고 지지 성명 낼 수도 있다고 치고 지지 성명을 하더라도 문인이잖아.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건가요, 문인에? 아니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사셨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뭐 혼자 앞장서서 오해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미 나는 문인이면 지식인이야 이런 자세를 이때까지 취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순수문화 외의 것들 배척하고 욕하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여태? 영화 씨한테 죄가 있다면 선생님들 말을 너무 믿었어. 너무 속았어. 하여튼간에 이제 그 지식인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또 약간 조금 확실시 되는 후보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지지도를 보면은 물론 뭐 분위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자체는 조금 안정적인 상태였는데 저 유력 후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그런 유력 후보를 아주 뭐 영세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유력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문인 지식인 4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지지 성명을 낸다면 그냥 그렇게 찬양만 할 게 아니라 그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그죠. 지식인이 왜 지식인으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뭐 약자나 특히 이제 대선 때 그런 것들이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소수자 혐오 발언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규탄 성명이라거나 뭔가 좀 그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어떤 요구나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줬다면 조금 나았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술가와 문인도 정치 참여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사회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정치 참여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식인이 그런 걸 한다면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지지 선언이나 뭐 때로는 연대 선언 이런 것들은 약자를 향할 때 의미가 있고 유효한 거지. 반대로 강자나 권력자, 뭐 기득권자, 집권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는 파렴치해지기 쉽다고 봐요. 지지의 원래 의미도 잃게 되고 오히려 좀 추악한 욕망을 더 크게 내보이게 되고 뭐 하다못해 문단 내 성폭력, 예술계 내 성폭력 이런 문제로 국회에서 토론도 있었고 하니까 그치.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 아니면 뭐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식으로 성명서를 냈으면 음, 그건 정말 멋있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지 선언은 문인들이 나팔 부대가 된 거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겠다 싶었으면 적어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지지 선언문에 보면 나와 있다고. 문학은 부조리한 현실에 묵살되고 아프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자양분 삼습니다. 이런 대목을 직접 쓰셨다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 참여라는 거는 꼭 그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삶의 모든 게 사실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어, 기동력 있게 홍대에는 나올 수 있어도 이 문단내 성폭력 폭로 사건에 대해서 침묵한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에요. 진짜 그거야말로 정치적이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했어야 했다면 이 지지선언에 앞서서 그 문단 내 성폭력 그런 폭로하는 피해자들 음, 그런 분들을 위한 지지 성명이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연대 메시지라도 보내고, 그렇지. 그리고 본인들이 문단의 어른으로서 참담함을 표현하고, 고치겠다, 앞으로. 왜냐면 이분들이 문단과 문인으로서의 고고함과 뭐 윤리적인 이미지, 이런 어른이라는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밥벌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일로 본인들을 내세우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발화에 힘이 생기고, 책을 써도 힘이 있는 거고. 근데 그냥 문단이란 거는 성범죄가 판치는 걸로 음, 드러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독재를 막아내는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성명을 내니까 좀 낯부끄러워요. 그 전문에 보면은 제가 너무 놀랐던 부분은 문학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랑 영아 씨가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이고, 그치. 그렇게 묵살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 준 사람들이 했다는 게 이런 문장들을 가져다가 음. 그 상식이 미덕이 되는 세상을 현실화해내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문단에도 상식을 좀 탑재를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피해가 생겼다면 적절하게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죠. 그런 거에는 발을 빼다가 유력 대선 후보에게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좀 이 사람들 정말 짠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겠지. 그러는 동안 문단이 망하고 있다는 거 좀 진짜. 그 와중에 글도 저희 되게 하평을 많이 해가지고 국문 문창 복전에 저는 대학원까지 갔잖아요.
진짜 한번 이렇게 봐드리고 싶더라고.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되게 뭐 시인, 소설가, 저명하신 분들 되게 많던데 어떻게 이런 문장을 누가 썼을까? 난 너무 궁금해. 누가 썼을까? 아니야. 그분들은 안 부끄러우신가요? 그런 문장의 이름을 같이 낸다는 게? 아,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습작하고 합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서로서로 글 봐준단 말이에요. 이런지 저런지 코멘트 서로 해주고. 이 지지선명 전문이 이게 어디 합평에 나왔다 이러면 반은 잘라내야 돼. 일단 가장 경계하는 게 비문과 그 다음에 그 쓸데없고 되게 전형적인 미사여구들 있잖아요. 없어도 되면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근데 그냥 앞만 봐도 그냥 찬양하는 것 같아. 아니, 저런 글로도 저 문인 행세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전문을 찾아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 글이 너무 유치하고 아, 우리 등단 왜 못했지? 저런 글로도 문인 할 수 있는데. 아, 문단의 이런 문단과 문인들의 이런 행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가 많이 나는데요. 나쁜 짓 한 사람은 정말 나쁜 거고, 근데 나쁜 짓을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아도 정말 너무 괘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괘씸죄를 좀 알아봤어요. 아, 법적으로요? 너무 괘씸한데 괘씸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괘씸죄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는 해도 괘씸죄라는 게 법으로는 없지 않아요? 네, 그게 뭐 음. 법전에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없는데 그런 류의 것들을 뭐 관습법이라고 하던데 아, 그래서 적용이 되기는 하는 거죠. 어. 법전의 걸로 뭐 법에 근거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뭐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고 해요, 법적으로. 형을 구형하고 그럴 때. 근데 이 중에 괘씸죄는 범행 후의 정황과 많이 관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마나 뉘우치고 있냐, 뭐, 이런 거구나. 범행 후에 어떤 언행들. 이런 거. 그래서 좀 음. 문단에서 괘씸한 사람들도 이런 성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에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가 사람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들어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괘씸죄 유형 이런 게 있길래 좀 찾아봤더니 그게 뭐냐면 들으시면서 굉장히 그 문단의 병폐랑 오버랩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 좀 거의 반성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감추거나 허위 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 이거는 진짜 거의 다 아니에요? 아닌 척하면서 다 결국 비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잘못 인정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구는 경우 진짜 많으니까. 돌려서 막 얘기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아니라도 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지인이 그 여자를 욕하는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그죠.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허위 진단서를 제시하여 푼척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범행 후의 정황인데 그 가해 사실 중에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기는 했었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재벌 회장님들 뭐 이런 그리고 정권 실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인데 아니면 누구누구의 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조금 찾기 힘들겠네. 정권 실력자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정권 뜻은 제 생각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단 권위자와의 친분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뭐 피해자와 합의한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는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척만 하다 들킨 경우.
그 검찰이나 법원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경우 뭐 이런 등등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버랩이 잘 될 줄 몰랐어요. 너무 지금 이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반성을 하는 척만 하다 들킨 경우 이거는 거의 뭐 보고 쓰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진짜 이런 일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괘씸해하고 그 가해자를 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너무 많고. 맞아. 그래서 원래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검색을 했다가 법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보다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방조죄. 저는 사실상 정말 방조하는 것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서 사실상 이런 방조하고 방관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그렇게 가해를 하고도 멀쩡히 살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 방조죄가 뭔지 봤더니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타인의 범죄를 돕거나 범죄를 모른 척을 해도 방조죄에 해당된대요. 이런 거를 이제 종범, 방조범 이렇게 부르는데 성립 요건은 물질적인 방조와 정신적인 방조 모두 해당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단 내 성폭력과 관련된 문단과 문인들의 많은 모습이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방조죄의 예시를 그래서 찾아봤는데 예시가 그 음주운전에 관한 예시가 있는데 음주운전이 걸렸다. 그러면 그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처벌 가능한 여러 조건이 맞을 때 어떤 처벌이 가능하냐면 주류를 판매한 업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할 게 뻔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한. 그러니까 이게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든 장소인데 주류를 판매하고 이 정도까지만 가도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그리고 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동승자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쵸. 저도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옆에 탔는데 그러니까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하게 그냥 놔뒀다는 거. 그 경우에도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아니 괜찮아 뭐 한 잔쯤에 뭐 이런 말.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게 이제 권유나 독려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렸을 때 이런 사람들도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로 보면 이제 방조죄에 굉장히 많이 해당하네요. 음주운전으로 보니까 되게 명확하네요.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 또 봤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상급자, 상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도 처벌되는 조항이 있대요. 이거를 보면서는 문단의 그 어르신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뭐 상급자 이렇게 하니까 문인들도 그런 위계가 있잖아요. 문인들 그쵸. 사이에서도 일단 선후배가 있고 그런 문단에서의 권력관계나 지위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대다수가 방조죄에 걸리거나 괘씸죄에 걸리거나 음주운전을 성범죄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성범죄가 일어날 만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게 예를 들어 문단에 숱한 술자리들이 있잖아요. 특히 시상식 뒤풀이.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자리는 굉장히 자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석하기 전에 조심하라는 소리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잦게 일어난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걸 또 연다는 게 사실 그런 술자리는 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이 있고 귀가 몇 갠데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거죠. 그쵸. 옆에서 그냥 놔둔 사람? 심지어는 같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가 있고 하는데도 너무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런 법까지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별거 다 찾아봤어요. 범죄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 뺏을 수 있는지 막 이런 것까지 알아보고 아니 왜냐면 좀 그 어떤 가해자들은 그 실제로 이제 문인들이 뭐 과외나 이런 문예실 같은 걸로 벌이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외 도중 뭐 혹은 그런 글쓰기 교실 이런 걸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럴 때 발생한 수익들 좀 더 뺏을 수 없나 막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이게 제가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 고증을 하고 뭐 법적으로 진짜 뭐 뭐랄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뭐 법으로 꼭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심정이 그렇잖아. 아니, 너무 그런 처벌을 안 받으니까 더더욱 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가해자들은 그 본인의 폭로 이후에도 본인의 지도를 받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보낸 카톡 같은 걸 또 전시를 해요. 건재함을 보여주기 맞아, 위해서인지 맞아.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런 거 보면 나는 저게 저렇게 발생하는 수익 저 사람이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지. 에휴, 그 얘기하다 보니까 더더욱 저희가 사실 이게 첫 번째 녹음이 아니에요.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그 연습 형식으로 녹음을 여러 번 했는데도 할 때마다 같은 감정이 새롭게도 드네요. 너무 참담하고. 좀 전에 저 울먹였잖아요. 아, 진짜 눈물이 막 나가지고 끊었다 왔잖아. 우리만 이렇게 참담해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 정작 참담해야 될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참 슬프네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쭉 해봤는데, 그러면 뭐 사실 답이 나온 질문이라서 참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단 내에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서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이든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이겨내야 하는 또는 뭐 자르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를 이제 잘라내고 거기 새살이 돋을 때까지 조금 이겨내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약간 뭐 이때까지 뭐 병든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지금 잘 솎아내고 가면 더 이제 나은 미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기 씨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보고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아픈 뒤에 3살 난다,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프겠지만 잘 이겨내고 3살 돋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거기 뭐 살이 나고 안 나고 간에 잘 모르겠어요.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무 치료 없이 3살 나기를 바라면 굶어서 썩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쵸, 지금 뭐 무단에 보이는 모습은 안 아픈 척하기 그거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나무가 있으면은 하다못해 기둥부터 좀 썩어서 그러면 거기를 좀 잘라내겠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뿌리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애초에 좀 병들어 있구나 여기가. 이게 그냥 어느 한 부분 잘못된 그런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속성이구나. 만약에 제가 그 가해자가 나오고 그 뒤에 대처만 좀 달랐더라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처하는 모습, 그다음에 가해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물론 뭐 아주 세세하게 문지 같은 경우는 뭐 계약서를 고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뭐 아주 세세한 작은 사소한 그런 변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나는 변화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고 뭐 그래.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계약서를 쓸 때 거기에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 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계약서에 쓰냐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건데 그걸 언급을 하고 이런 게 변한지도 잘 모르겠고. 애초에 그 고고한 척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정말 나는 약간 따지고 싶은 게 내 인생 뭐야? 그리고 문학이 무슨 죄야? 왜 다 문학 이름으로 다 그러니까요. 그런 짓을 하냐고. 1회 소개 방송 후에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인데 첫 주제의 결론이 되게 참담해요. 그냥 망했어. 이거를 되게 뭐 그냥 푸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가 없다. 그냥 뭐 그러니까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미래가 안 보여요. 좋은 문학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아까 뭐 말은 잘하대. 뭐 약자가 어쩌고 평생 앞으로도 말로만 할 거잖아. 이러니까 진짜 등단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된 거죠. 뭐 문단이 망한 건 망한 거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사죄해야 되고 벌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성범죄 저지른 문인이 취업하면 안 되는 거고 계속 가해하면 안 되는 거고 책 내고 작가 행세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사실 오늘 했던 얘기 중에 해도 되는 건 없었어요. 다 안 되는 거였는데 다 했잖아.
망했네요. 망한 걸 어쩌겠어요. 그쵸? 그 망함에 맞춰서 마무리 멘트 짰잖아요. 아, 그냥 마무리합시다. 문화는 망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학은 개뿔이었습니다.